젠슨항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음 먹거리가 뭘까?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한 가지 갖고 있는 무기가 하이닉스랑 다른 게 파운드리를 갖고 있잖아요. 파운드리는 TSMC랑 경쟁을 하는 건데 이게 약점이었는데 이제는 강점이 됩니다. 테슬라 수주 받았죠. 애플 수주 받았죠. 이제 엔비디아 로봇 수주까지 받았죠. 젠슨황,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킨 회동이 협력의 신호일까요? 이건 협력의 신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세계에서 제일 바쁜 세 사람이 여기 왜 한가하게 치킨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걸까?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모여서 이 세 사람이 물론 맛있게 치킨을 먹은 것도 있지만 이 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젠슨화 입장에서도 물론 거기에 최태원 회장도 원래 가기로 돼 있었는데 에이펙 정상회담 그거 CEO 서밋 의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경주에서 올라올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에 SK도 참여를 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젠슨항 입장에서는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이제 회장들과 어쨌든 기존부터 관계도 있었지만 본인이 그리는 이제 저는 그림을 보면서 이런 거 같아요. 젠슨항은 반드시 이 세 개의 그룹에 한번 뭔가 좀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일단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서 지금 AI 칩을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인데 주가도 이제 최근에 시가총액 5조 달러까지 돌파를 했는데 젠슨항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음 먹거리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먹거리가 뭘까?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칩은요 경쟁자가 좀 브로드컴도 있죠, 구글도 있죠,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아직은 점유율이 차이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좁혀질 겁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예전보다는 돈을 많이 못 벌겠죠. 예전보다는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AI가 뭐가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피지컬 AI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리 AI. 그러니까 AI 칩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자율주행차와 로봇에 심어주는 거죠. 요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게 이제 AI가 이제 여기에 이동하는 수단에 붙게 되면 앞으로 자동차가 전 세계에 10억 대가 넘어요. 로봇도 한 그 정도 될 거래요, 앞으로. 그러면 이 두 개의 시장에 AI가 달릴 텐데 그 시장 규모는 데이터 센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선 젠슨항은 피지컬 AI의 자율주행차나 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거기 필요한 칩하고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런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중국과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중국을 파트너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파트너는 어디가 될까? 테슬라죠. 테슬라가 지금 실제 하고 있죠.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택시도 하니까. 근데 젠슨항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이 없는 거예요. 이쪽은. 근데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제일 지금 준비 잘하고 있는 회사가 어딜까 찾아봤더니 전 세계 현대차밖에 없어요. 사이즈가 큰 회사 중에. 이걸 제대로 좀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정의석 회장과 할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한 애널리스트 분은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 왜냐면 이번에 젠슨항 CEO가 노키아 아시죠? 통신 장비. 요 회사 지분을 인수해버렸거든요. 아마 그것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정의성 회장 만난 것도 결국엔 파트너십. 예, 우리 함께 가자. 저는 이제 그 생각했어요. 마치 그 삼국지의 도운의 결의. 세 명이 만나서 관우, 장비, 유비 이렇게 만나가지고 도운의 결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세 명이 이제 뭔가 좀 한번 해보자. 예, AI 시대 맞아서 우리 한번 협력사 되자. 이런 좀 느낌을 받았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에 반도체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삼성한테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젠슨항이 그리는 다음 목표 피지컬 AI에 우리 한국에 이 세 개의 기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번 치킨 회동을 한 목적은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삼성전자 이번에 3분기 실적은 뭐 너무 놀라웠죠. 12조 원 기록을 했고 내용도 되게 좋았고요. 뭐 스마트폰도 괜찮았고 파운드리도 이제 사업이 조금 이제 적자가 축소되고 D램도 정상화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끝은 아니고 4분기 내년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죠. 거기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이까지 납품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어쨌든 숫자보다도 방향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뭐 이거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 기대 이상이었고 평가도 좋고 예, 내용 자체도 훨씬 좀 긍정적인. 근데 시장에서 제일 원했던 게 실제로 엔비디아 HBM 공급하는 거 맞냐,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삼성전자가 언급을 했죠. 모든 고객사에 다 들어간다. 그 얘기는 엔비디아도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제 아킬레스건인 엔비디아 공급도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에 있어서나 뭐 모멘텀에 있어서나 좀 이제 부족함을 덜어내면서 이제 순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한 증권사가 이제 목표 주가를 냈는데 17만 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17만 원 이제 높죠. 높긴 높은데 아니 불과 얼마 전에 5만 원 했었거든요. 올 연초에 5만 원 하던 회사가 지금 11만 원 왔고 17만 원까지 얘기 나오는데 아니 뭐 갈 수도 있죠. 당연히 이 정도 이익을 내면 내년에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한 70조 원, 80조 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따진다면 충분히 뭐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시가총액 600조니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가능성은 열어놓자. 그래서 10만 전자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끝이 아니고 스타트 지점이 됐다. 이제는 10만 전자 밑으로는 쉽게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의 반도체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반도체를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여기다 이제 자판 깔아놓고 물건을 다 펼쳐놔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시장으로 치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사는 거죠.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골라서 사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시장에 가기 전에 미리 고객들이 주문을 다 전화로 주문을 다 해놔요. 이것 좀 미리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그 고객들 대상으로 미리 만들어서 여기다 딱 놓는 거죠. 와서 고객들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뭐가 좋죠? 수요 예측이 완벽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발생을 안 해요. 주문이 들어온 걸 그대로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근데 기존 방식은 미리 찍어야 돼요. 누가 사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가면 대박 나는 거지만 만약에 만들었는데 100개 만들었는데 고객들이 30명만 온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반도체 사이클이 좋다가 수요가 이렇게 가다가요. 공급이 뒤따라가는데 이게 수요가 꺾이면요. 공급 과잉으로 망해버렸어요. 몇 번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반도체 좋으면 팔아야 된다. 반도체는 너무 이익 좋으면 팔아야 됩니다. 이 논리가 너무 맞았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정반대입니다. 이익 좋은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왜? 선주문 들어가요. 저 미리 전화해서 뭐 이거 몇 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 수요는 폭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게 10만 전자도 비싼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한 가지 갖고 있는 무기가 하이닉스랑 다른 게 파운드리를 갖고 있잖아요. 파운드리는 TSMC랑 경쟁을 하는 건데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지만 삼성은 파운드리. 근데 이게 약점이었는데 이제는 강점이 됩니다. 왜죠? 테슬라 수주 받았죠. 애플 수주 받았죠. 이제 엔비디아 로봇 수주까지 받았어. 거기 들어가는 칩들은 삼성전자가 다 각각 수주를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아직도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맨날 안 좋았으니까 수율도 안 좋고. 근데 그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가 진짜 경쟁력이 없으면 아니 테슬라가 20조를 주고 계약을 맺고 애플마저도 그 다음에 젠슨항이 와서 뭐 쇼맨십 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 에이펙에서 삼성이 우리 그 로봇에 들어간 슈퍼컴퓨터 이름이 제슨토르예요. 엔비디아가 만든 게 슈퍼컴퓨터예요. 그거를 여기 로봇 머리에다 넣는 거예요. 이제 걔가 두뇌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칩이. 그 칩을 삼성한테 맡기기로 했대요. 우리 로봇 칩은 삼성이 다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를 쓰는 로봇에는 모두 삼성 칩이 들어가요. 이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을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트럼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 다 빅테크죠. 이 빅테크들의 머릿속에 좀 이게 한 가지 고민은 너무 TSMC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잘한 것도 있는데 뭐가 문제죠? 중화권 기업인데다가 미국에 애리조나 공장이 하나 있어요. TSMC가. 근데 여기 공장은요. 사실 물론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칩도 만들어주지만 거의 애플 물량이 너무 많아요. 이거 되기도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기 이제 대만 공장에서 가야 되는데 근데 삼성은 저기 파운드리 공장이 이번에 테일러까지 엄청 큰 게 이제 만들어져요. 이제 여력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봐도 이게 너무 TSMC에만 주는 건 되게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삼성한테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운드리는요 만들수록 수율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주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나중에 파운드리에서도 뭔가 큰 일을 한번 내지 않겠냐.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신만전자를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라 좀 시작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도 타이밍과 비중을 줄여야 할 신호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제 매도 타이밍은 그거죠. 이제 첫 번째가 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요거죠. 너무 이제 물가 올라가가지고 아 이제는 금리 인하 그만해야 된다. 뭐 긴축을 해야 된다거나 그거 당장 저는 일어날 걸로 안 보이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이제 좀 줄이긴 해야 돼요. 대표 기업 중에 하나니까 그런 게 좀 이제 첫 번째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 그거죠. 메모리 이제 반도체 수요 공급인데 수요는 계속 느는데 결국 공급이 핵심이거든요. 공급이 너무 갑자기 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좀 약간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 의하면 내년까지는 아무리 공급을 해도 공급 자체가 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반도체 짓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 증가는 좀 쉽지 않고 빠르면 27년 정도, 늦으면 28년, 27년 아니면 28년에 공급이 좀 늘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27년도에 공급이 좀 느는 그런 좀 그림으로 간다면 26년 하반기부터는 좀 공급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거기 좀 약간 걱정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물가나 이런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매도 사실 매도 타이밍도 잡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어디가 고점인지 알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타이밍을 얼마에 팔겠다 이거보다는 사이클을 계속 보시고 제가 봤을 땐 내년 상반기까지는 꺾이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그냥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내년 상반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물가가 좀 오르는 조짐이 보이거나 27년도에 공급이 좀 늘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수익률이 조금 저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탈환한 뉴스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젠슨왕 엔비디아 CEO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방한한 상태죠. 지금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젠슨왕 CEO가 한국에 좋은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현대차의 AI 반도체 공급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3인이 강남에서 호프데이를 열겠다. 지금 이제 이런 뉴스까지 현재 지금 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어찌됐든 현재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엔비디아 얘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HBM을 납품받는 부분들만 국한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일부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가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지금 GPU를 만들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참 모호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GPU도 거품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한정 성장하는 산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거품을 논할 때는 물론 아닙니다. 저는 AI 거품이 당장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CEO라면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키아 협업을 통해서 현재 지금 6G에 대한 투자를 좀 나서고 있는 거죠. 이러한 투자 일환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와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을 진행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현재 지금 단순하게 HBM을 납품하는 것들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러한 협업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은 그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10조를 넘는 사상 두 번째 실적을 낸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는 점에 있어서 마의 10만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0만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저는 시장에 있어서 안착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투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5만 원을 하루 깼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하루 깼었었는데 그때 이제 5만 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6만 원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5만 원과 6만 원 사이 굉장히 오래 있다가 올라왔고 7만 원을 안착한 이후에 쭉쭉쭉 올라온 거죠. 이제는 10만 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그게 바로 안착이다라는 개념이죠. 10만 원을 돌파했다 한번 찍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원을 안 깨는. 자, 우리 주가 지수가 4천을 돌파를 했는데 이제 4천을 안 깨고 내려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를 돌파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더 중요한 것은 10만 전자를 안 깨고 이제 10만 전자 위에서 통통통 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 동력이 어디 있었냐? 정확하게 설명드렸던 엔비디아와의 단순한 HBM 납품이 아니라 엔비디아와의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HBM을 얼마만큼 납품하느냐인 것 같아요. 원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다른 점을 좀 설명 좀 드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트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분기 때 5조 미만의 영업이익이었다가 3분기 때는 12조 영업이익을 나타냈죠. 4분기 때는 이제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사이클을 타는데 이 비수기 사이클을 좀 벗어날 것으로 증권가는 좀 보고 있어요. 그 중요한 트리거 중에 하나가 HBM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3분기 확정 실적이 나와야 되지만 3분기 그 잠정 실적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적자 축소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4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4분기보다는 1분기인 것 같아요. 결국 4분기와 1분기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실적이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감소폭이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서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내러티브, 앞으로 엔비디아와의 협업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주가를 이끄는 부분들이 되겠다. 실적은 조금 3분기보다 뭐 뒤처진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 증권가에서는 3분기를 뭐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가이던스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주요 호재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뭐 일단 시스템 반도체의 적자 축소, 그다음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호황, 그다음에 이제 납품을 시작한 HBM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확정 실적이 좀 나와주고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역대 두 번째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고는 14조고요. 이번에 12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6만 전자였었을 때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조직 문화라든지 이재용 회장의 부재 기간 동안에 있었던 관료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숫자로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측면. 물론 아직까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HBM의 주력이 아니면 천수답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현재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GPU와 HBM 이후에 모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레거시 반도체까지 다 이제 호황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천수답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호재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어찌됐든 이번에 역대 두 번째 이익을 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대신 매출은 굉장히 더 늘어났죠.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좀 다소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만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잘했다라는 시장의 평가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진 질문 후 테슬라가 3로 디스플레이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기술력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가격이 좀 비싸고요. 중국이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산 제품을 좀 쓰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삼성과 글로벌 강자는 LG 디스플레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삼성이 LG한테 지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테슬라에 납품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삼성이 지금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좀 보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이제 자동차가 없죠. 그런 상태지만 우리가 이제 LG도 자동차가 없습니다만 전장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기술 경쟁력.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자, 테슬라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수많은 경쟁자 중에 선택했다라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영업이익률과 마진율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릴 예정인데, 많은 경쟁자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라면 그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남겨줄까요? 이 부분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삼성과 테슬라가 협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진화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뭐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 거기도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내러티브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많은 기업과 거래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뉴스는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양한 기업과 더군다나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과 협업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마이크론 탈락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엔비디아가 TSMC 대신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할 가능성 현실화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물론 파운드리라는 것을 TSMC가 현재 지금 뭐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TSMC가 미국에다 막대하게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우리 삼성전자도 더 큰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파운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수율에 관련된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조금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약간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좀 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TSMC의 대안으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어떤 수율이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관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이제 우리나라 위주로 봐서, 그리고 소위 말해서 협력업체를 두 개를 가져가는 과정, 거기서 경쟁을 시키면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라는 과정인데, 그 속에서 삼성전자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 논리에 굉장히 허점이 있어요.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TSMC를 통해서 무엇을 반도체를 줬을 때 TSMC와 삼성전자를 경쟁을 시키고, HBM은 우리가 뭐 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경쟁을 시키고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당위성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논리적인 허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마진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경쟁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마진을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납품에 타되 이익률이 박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는 악재죠. 자, 어찌됐든 우리가 대안으로서 삼성전자가 나오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천하의 삼성전자가 굳이 다른 경쟁업체의 대안으로 나선다라는 것이 그만큼 삼성전자의 위상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반증 아닐까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물론 들어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이익을 창출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인된 소식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지금 1년 동안 삼성전자 투자들이 괴롭혔던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7만 전자가 5만 전자까지 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퀄테스트 통과한다,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었죠. 그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러티브에 따라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가 얼만큼 컸어요. 물론 계속 보유하셨다면 지금 다 만회를 했던 상태이긴 하겠습니다만, 저점에서 샀으면 더 큰 이익이 났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내러티브에 의해서 또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돌파했는데 20만 전자 시대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럴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20만 전자를 가려면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를 가야 될까요? 지수가 한 7,000포인트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20만 전자 가면 이제 2배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 지금은 시장이 막 좋다 보니까 밸류를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아요.
PER을 따진다라든지 PBR을 따진다라든지 이익 모멘텀을 따진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절대 가격 레벨을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보실 때 20만 전자를 바라보고 당연히 투자를 하시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몇 가지 주요 포인트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기업들과 협업 문제, 그다음에 HBM 납품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가면서 그리고 시장이 커져가면 시장이 한 7,000포인트 가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한 7,000포인트 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국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원래 한 종목을 일정 비율 이상 못 담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 락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무제한으로 담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하기보다는 우리 시가총액과 그다음에 지수 포인트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좀 바라봐야 된다. 일단 10만 전자를 깨고 내려가는 일보다는 10만 전자 초반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한 15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에서 15만 원 높였다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